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토요일 테슬라가 감독형 FSD를 한국에 정식 배포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 국가입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달리는 테슬라 영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심지어 주차까지요.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인류가 약 13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동차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서울 도로 위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보고 엄마가 백미러를 보지 않고도 차선을 바꾸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지만 사실 자동차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881년 4월 19일 파리 발루아 거리에서 구스타브 트루베가 만든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차가 달렸습니다. 가솔린 엔진 자동차인 벤츠의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었죠. 자동차의 역사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등장한 거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뉴욕과 런던의 부자들 사이에선 전기차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조용했고 냄새가 안 났고 복잡한 크랭크 시동도 필요 없었거든요. 1899년에는 전기차 라자메 콩탕트가 시속 100km를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1900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 약 38%가 전기차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테슬라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는 석유의 손을 들어줍니다. 1908년 헨리 포드의 모델 T 등장. 대량 생산된 저렴한 가솔린차가 시장을 장악했고 석유 채굴이 확대되면서 연료 가격이 급락했어요.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성능 한계에 직면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골프 카트나 지게차처럼 특수 용도로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2003년 7월 실리콘밸리에서 두 엔지니어가 무모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간단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전기차는 느리고 못생긴 골프카트라는 편견을 깨고 섹시하고 빠른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를 만드는 것이었죠. 회사 이름은 19세기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왔습니다. 2004년 2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합류합니다. 시리즈 A 펀딩 750만 달러 중 65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테슬라를 창업한 건 머스크가 아닙니다. 그는 초기 투자자였고 이후 경영권을 확보한 거죠. 2006년 7월 테슬라는 첫 번째 차 로드스터를 공개합니다. 로터스 앨리스 차체에 노트북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천 개를 이어 붙인 차였어요. 제로백 약 4초, 한 번 충전으로 200마일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느리다는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영광은 금방 파산의 위기로 바뀝니다. 로드스터 생산이 지연되고 원가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습니다. 테슬라는 직원들 급여를 몇 주씩 못 주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파산까지 불과 3일을 앞두고 머스크가 전 재산을 털어넣으며 투자자들을 설득해 극적으로 4천만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머스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6시에 펀딩이 마감됐다. 가능한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나는 가진 돈을 모두 투자했고 집도 없었으며 친구에게 집세를 빌려야 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숨통을 틔운 테슬라는 이듬해 다임러의 5천만 달러 투자와 미국 정부의 4억 6,500만 달러 대출까지 이끌어내며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석유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과학자들이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움직였어요. 영국의 화학자 스탠리 위팅햄, 미국의 존 구디너프,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 같은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1980년 존 구디너프 교수가 코발트산 리튬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발견을 했습니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많은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1985년 요시노 아키라가 탄소 재료를 음극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안전하고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1991년 소니가 세계 최초로 상업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디오 카메라용으로 출시되었어요. 이것이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결국 전기 자동차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었죠. 이세 과학자는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배터리를 발명한 지 거의 40년이 지나서야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 기술 없이는 테슬라도 지금의 전기차 혁명도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2012년 테슬라는 모델 S를 출시하며 자동차 산업의 게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용적인 전기 세단, 한 번 충전으로 265마일을 달릴 수 있었어요. 당시 가솔린 세단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따로 있었어요. 모델 S는 모든 물리 버튼을 없애고 17인치 중앙 터치스크린 하나로 모든 걸 제어했습니다. 에어컨, 라디오, 심지어 윈도우까지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했어요. 아이폰이 휴대폰의 정의를 바꿨다면 모델 S는 자동차의 정의를 바꾼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OTA 무선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자동차가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 자체가 바뀐 거죠. 기존 자동차는 출고되는 순간 그 성능이 고정되지만 테슬라는 차주가 집에서 잠자는 사이에 차가 더 빨라지고 더 안전해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 있었어요. 자동차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한 순간이었던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야기는 2014년부터 시작됩니다. 오토파일럿을 도입했는데 당시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정도의 기본적인 운전 보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머스크는 정말 대담한 약속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016년 10월, 내년 말까지 LA의 집에서 타임스 스퀘어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시연할 것. 이동 중 단 한 번의 손길도 필요 없으며 충전도 포함. 2018년 3월, 내년 말까지 자율주행은 인간보다 적어도 100%에서 200%더 안전할 것. 이 약속들을 읽어보세요. 정말 자신감에 넘쳐 있죠? 마치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톤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할 것. 2020년, 올해 기본 기능을 완성할 수 있을 것. 모두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이 지나도 완전 자율주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연의 역사는 테슬라 FSD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의 난이도를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사용하는 비전 방식을 고집합니다.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운전하는 거죠.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추가 센서는 쓰지 않아요. 머스크는 라이다를 바보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간도 눈만으로 운전하는데 왜 비싼 라이다가 필요하냐는 논리였거든요. 반면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쟁사들은 라이다와 레이더를 함께 사용하는 센서 퓨전 방식을 택합니다. 더 비싸지만 더 정확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웨이모가 먼저 완전 무인 택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018년 12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시작된 웨이모1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에서도 운행 중입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정의한 제로에서 5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레벨 0에서 2는 운전 보조입니다.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현재 테슬라의 FSD 감독형은 레벨 2 또는 레벨 2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레벨 3부터 조건부 자율주행이 시작돼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고 위험할 때만 운전자가 개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레벨 2는 항상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지만 레벨 3에서는 시스템이 알림을 줄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는 거죠. 레벨 4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입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여기입니다. 레벨 5는 모든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어떤 회사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레벨 2와 3 사이에는 거대한 법적 장벽이 있습니다.
사고 책임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레벨 2까지는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레벨 3부터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FSD를 감독형이라 부르며 레벨 2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FSD 옵션 가격은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한국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이 FSD는 유령 옵션이라고 불렸어요. 미국에서는 FSD로 도심 자율주행이 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와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가능했거든요. 452만 원짜리 향상된 오토파일럿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일부 차주들은 900만 원을 내고도 기본 기능만 쓴다며 환불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2025년 11월 23일 마침내 FSD 감독형이 한국에 풀렸습니다. V14.1.4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자동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주차까지 가능해졌거든요. 영상 속 테슬라는 제한 속도 표지를 인식하고 방지턱에서 감속하고 정차된 차량을 회피하며 신호등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현재 이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하드웨어 4.0 탑재 모델 S와 X뿐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의 80% 이상은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예요. 이 차량들의 FSD가 적용되려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900만 원을 넘게 내고도 기능을 못 쓰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왜 미국산만 가능할까요? 사실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산 차량은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FSD가 안 됐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 본사가 한국에서 FSD 기능 자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활성화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제한, 자율주행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 등 복합적인 이유로 테슬라가 한국 출시를 미뤄왔던 거죠. 2025년 11월 23일 테슬라가 마침내 이 잠금을 풀었습니다. 반면 중국산 차량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904만 원을 내고도 미국산과 중국산 사이에 기능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건 테슬라의 한국 시장 성공을 견인한 것이 바로 이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라는 점입니다. 가성비를 무기로 2025년 수입차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의 주력 제품들이 정작 FSD에서는 소외된 거죠. 테슬라가 공개한 FSD 시연 영상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어요. 영상 속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달리며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현행 한국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자동차선 변경에는 운전자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시연 영상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정부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서울시는 2030년까지 2차선 이상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계획일 뿐, 이 현재의 법은 FSD의 완전한 구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테슬라에게 총 3억 2,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상적 손해배상 1억 2,9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억 달러였어요. 2019년 플로리다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테슬라 모델 S가 주차된 SUV와 충돌해 한 여성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면서도 운전자들이 다른 도로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단순히 기술 결함뿐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경고 미비, 부주의 유도에 대한 제조사 책임도 확인된 거죠. 현재 테슬라를 상대로 한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데이터죠. 2025년 3월 기준 FSD의 누적 주행 거리는 36억 마일을 돌파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만 21억 6천만 마일을 주행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주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영상, 속도, 위치, 신호등 정보, 주변 차량의 움직임 등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고 이를 통해 FSD는 계속 개선됩니다. 반면 웨이모의 누적 주행 거리는 2025년 7월 기준 약 1억 마일을 돌파했어요. 테슬라의 36분의 1 수준입니다. 웨이모의 주행은 완전 무인 주행이지만 데이터 양의 우위는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을 좌우할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가격은 3만 달러 미만, 양산은 2026년 목표입니다. 2025년 6월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기존 모델 Y로 FSD 기능을 탑재한 채 운행을 시작했죠. 첫 반응은 열광적이었지만 일부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거나 갑작스럽게 정지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 FSD 한국 착륙 소식에 가장 긴장한 곳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도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에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국내 최초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HDP를 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80km까지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아 EV9과 제네시스 G90에 HDP 탑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술 검증과 법적 인증 문제로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레벨 3부터는 사고 시 제조사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현대차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양산차에 적용된 건 레벨 2 수준의 HDA2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해요. 흥미로운 건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현대차 그룹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AI, 아트리아 AI를 공개했어요. 8개의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만으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며 HD맵 없이도 작동합니다. 테슬라의 비전 방식과 유사한 접근이죠. 현대차 기아 AVP 본부장은 아트리아 AI는 2026년 3분기에 SDV 시제품에 적용되고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은 2027년 말부터 양산 차량에 순차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고수해왔던 라이다 방식에서 카메라 중심으로 전환한 건 자회사 포티투닷의 영향이 큽니다. 포티투닷은 테슬라처럼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을 추구하고 있어요. 2024년 10월 현대차는 웨이모와 단연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 5에 탑재해 2025년 말부터 미국에서 도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웨이모에 공급되는 아이오닉 5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될 예정이에요. 현대차는 하드웨어 이중화, 전동식 도어 같은 자율주행 특화 사양을 적용해 웨이모에 인도합니다. 이건 현대차가 직접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025년 11월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이 중 50조 5천억 원이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전동화, SDV 등 미래 신사업에 투입됩니다. R&D에는 38조 5천억 원이 배정됐어요. 현대차 그룹은 AI 자율주행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차량 주변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시간 판단에 주행하는 기술로 아트리아 AI와 포티투닷, 모셔널을 통해 기술 구현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테슬라 FSD는 레벨 2 감독형으로 카메라 8개를 사용하는 비전 올리 방식이고 현대차의 아트리아 AI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함께 사용하지만 HD맵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한국 도시 주행에 도입되었고 36억 마일의 데이터를 축적했지만 현대차는 아직 레벨 3 상용화를 위해 HDP 기술을 개발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서울 도심에서 신호등을 읽고 있는 반면
현대차의 HDA2는 여전히 고속도로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트리아 AI의 양산 적용은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우리의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주차장이 사라집니다. 자율주행차는 승객을 내려준 뒤 스스로 멀리 떨어진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도시의 값비싼 주차 공간이 공원이나 주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도로도 달라집니다. 차량 간 간격이 줄어들고 도시 내 주행 차량 대수가 감소하며 속도가 낮아져 더 작은 도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승용차 통행량이 약 140%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새로운 이동의 자유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교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 되는 거죠. FSD의 한국 착륙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아직 중국산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적 장벽도 남아 있으며 완전 무인 자율주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해요. 인류는 말이 끄는 마차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로 진화했어요. 약 130년의 시간이 걸렸죠. 이제 다시 타고 가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AI가 우리를 태우고 갑니다. 테슬라의 FSD가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아직 감독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사고도 발생하며 약속은 여러 번 지연됐어요. 하지만 36억 마일의 데이터와 끊임없는 업데이트, 그리고 낙관적인 비전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산 직전에서 살아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의 정의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25조 원을 베팅하며 이 싸움에 뛰어들었어요.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진화가 아니라 인류 이동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 되고 있어요. 그 혁명의 한 조각이 2025년 11월 23일 서울의 도로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